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의 제3장 시와 상상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40페이지입니다. 시창작론의 40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시라는 것은 이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상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magination이라고 해요. imagination. 상상력.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없으면 시를 쓰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는 뭐냐? 이런 몽상의 소산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그 40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이렇게 따옴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삶 자체의 거기 쭉 밑줄 치세요. 네 번째 줄부터 따옴표 부분.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유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용하다, 쓸모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겨. 몽상은 이제 우리가 이 데이 드리밍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데이 드리밍. 데이 드리밍. 그러니까 데이 드리밍이라는 걸 뭐냐면 매일매일 좀 새로운 것을 꿈꾸는 거 있죠. 그걸 몽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억압을 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랬으면 뭐 엉뚱한 상상을 하지 않나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빗자를 타고 날아간다면 이런 것이 결국은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몽상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산이 바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결국 이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매일 꾸는 꿈. 우리가 매일 꾸는 꿈. 두 번째는 내 꿈을 이상이란 뜻이 이상. 나의 이상을 실현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꿈을 꾼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잠자면서 꾸는 꿈, 살아가면서 이상을 갖는 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41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가스통 바슬라르가 있죠. 두 번째 단락 찾으셨죠? 가스통 바슬라르 둘째 줄에. 그래서 상상력에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좀 영어로 이 역동성을 한자 쓰면 힘력자에 움직일 동자에 이 성질할 때 성자입니다. 이걸 역동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역동성, 힘있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상상력이 힘있게 움직이는 거, 이걸 상상력의 역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상력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시를 쓰는 아주 중요한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2쪽으로 넘겨보세요. 42쪽.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역동성 바슬라르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바슬라르. 자, 거기 42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시를 쓰는 데서 상상력이 첫째 줄입니다.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거기 밑줄 있어요.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도 상상력이 중요해요. 상상력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상상을 펼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축자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한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쫓을 축자의 글자 자자예요. 글자 뜻만 쫓는 해석이란 뜻이에요. 축자적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 너머에 있는 저편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시인데, 그냥 글자의 그 의미만 가지면 그건 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42쪽에 그 세 번째 단락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혁명 나오시죠? 혁명은 이제 우리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뭐 조직을 고친다, 또 통치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것을 바탕으로 시에서의 혁명은 그 밑에 42쪽이 마지막 단락에 둘째 줄에 있어요. 새롭다. 자, 진은영 시인은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라는 시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자, 오른쪽 보세요. 43쪽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혁명이 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43쪽의 첫째 줄에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해오리, 가로등 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쓴 게 아니라 상상력을 쓴 거 아니에요? 혁명은 뭐냐? 눈을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해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이 떠오르는 것도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가로등 밑에는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가로등이 밝으니까 인맥, 입에서 여러 맥들이 있죠.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별들의 해오리, 인맥의 길, 이거는 이제 새로운 또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혁명, 뭔가를 바꿔 이런 어떤 의미를 뭐랄까 뒤바꾸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인들은 상상력을 상당히 잘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44쪽 던져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상상력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그 44쪽에 2번에 꽃나무에 관한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발휘한 일은 시장 창작의 첫 단계 착상에서 시를 끝맺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착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시를 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이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착상이라는 것은 이제 붙을 짝자의 생각 상태, 생각이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데, 다람쥐가 소재로 등장하는 시라고 이야기할 때, 다람쥐는 뭐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발견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45쪽을 보세요. 그래서 다람쥐를 발견하고서는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무엇을 먹고 자랐고,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람쥐를 통해서 상상의 연쇄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람쥐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 이런 것들에 이제 연쇄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4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다람쥐와 잠깐 대면했을 뿐이지만 상상의 연쇄를 작동시켜서 도토리를 먹는 순간의 충족감, 집중, 이런 것도 떠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를 쓴다는 것은 상상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그 4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시쓰기가 경험적인 대상과의 만남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의 시는 한 벌판에 서 있는 꽃나무를 발견하고 쓴 시인데, 자, 넘어가면 이상의 시입니다. 이상의 시는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아의 분열을 의미하는 시들이 많죠. 거울이라든가 이런 시들을 보면 자아의 분열, 이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약간 소외의 이미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46페이지에 보면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한복판에 꽃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랄까, 내던져진 꽃나무잖아요. 내던져진 꽃나무. 우리가 사르트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기투라고 그래요. 기투. 이미 던져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는 꽃나무가 없다.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꽃나무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배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 꽃나무가 실질적인 어떤 꽃나무라기보다는 시인의 상상 속의 꽃나무. 그러니까 이 꽃나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꽃나무일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여기 이 시 속에서 꽃나무는 뭐랄까, 이렇게 이제 써놓을 수 있겠어요. 시 자체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위안 것인지 웃고 있는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다. 그러니까 결국 꽃나무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인 꽃나무라기보다는 시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를 쓰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쓰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시가 뭔가 다른 사람이 쓰는 어떤 내용들을 그냥 모사라고 하잖아요. 모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꽃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꽃나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꽃나무라는 시는 여러분이 이제 47쪽까지 쭉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쪽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죠. 거기에 보면 테드 휴즈가 나와요. 유명한 시인 있죠. 테드 휴즈. 그래서 이 테드 휴즈는 시를 쓴다는 것은 마지막 줄에 밑줄 쳤어요. 마지막 줄에. 그건 바로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것을 상상해보는 일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49쪽,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살고 암살하는 것처럼 너무 고심해서 떠올리지 마라. 이렇게 써놨죠. 마법처럼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김수영의 꽃이라는 시도 보면, 김수영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 49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라는 한 시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50쪽 시는 꽃이 피어난 현재를 둘러싼 과거와 미래로 상상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이제 이렇게 과거와 미래까지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사건은 연쇄적 상상력을 통해 서름, 공허. 공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중단, 멈추는 거죠. 계속하는 거죠. 해악은 웃는 거고, 견고함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꽃이라는 대상을 쓰긴 쓰지만, 어떻게 보면 시인의 어떤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이 김수영 시인은 아시다시피 참여 시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참여시, 안가주망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가주망, 참여시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시 속에다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51쪽에 보면, 51쪽에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이 시는 꽃이라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꽃의 향기나 촉감 같은 걸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꽃이 하면 꽃이 예쁘다라든가 뭐 바람에 날린다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 시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상상, 이런 것들을 꽃으로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의 속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인의 상상에 의해서 꽃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안을 본다. 인이 아니고 사이트가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인의 통찰력을 이렇게 이제 잘 표현한 그런 시가 바로 지금 김수영 시인의 꽃이라는 시라고